자, 첫 번째 얘기가 이집트 얘기예요. 제가 왜 이집트 얘기를 준비를 했냐면은, 사실, 지난주에 어떤 관련 기사가 나왔냐면은, 이집트에서 이제 전현직 군인이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때 허락을 받아야겠다. 정부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 출마할 수 있다. 라는 법안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되게, 와, 완전 웃기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냐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군부 독재를 하지 않기 위해서 군인들한테, 정치 군인들한테 정치하지 마라. 음, 우리나라 같으면 좋은 의미인데. 네. 자, 이게 왜 웃기다고 제가 생각했냐면, 지금 현직 대통령, 압델파타 LCC 대통령, 이 사람이 사실은, 본인이 군인 출신이고요. 그렇지.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 군인 중에 대통령 해먹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내가 끝. 나머지 군 출신들은 어린 밤터치도 없다. 그러니까, 나까지는 괜찮지만, 나까지만 괜찮아. 나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이재용 마인드인 거죠. 네? 이재용 마인드인 거죠. 아, 나까지는 봐줘. 제 자식부터는 안 그렇게 해요. 우리 자식 때부터는 안 안 그럴 그렇게 거예요. 해요. 저는 그 네. 얘기 보고 되게 웃기다고 생각했어요. 제 후임은 이제 앞으로 군인이 아닐 거니까 여러분. 여러분, 네, 걱정 안 앞으로 하셔도 돼요. 그냥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거든요. 네. 문제는 이제 군인 출신이 아니면 정치인으로서 살아남기도 힘든 거야. 정치 시작 자체가 힘들어. 힘들죠. 이집트에서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 LCC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이후로 이집트의 주요 내각을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다? 군부 출신 인사들이다. 그러면 LCC 대통령한테 줄 서면 일단 적어도 내각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LCC 대통령한테 대적하지는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2년 전에 이 군인 출신 정치인이 LCC 대통령한테 맞섰다가 대선 후보에서 낙마했는데요. 이분 그 육군 참모총장이 군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마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 교도소에 수감이 됐고 참 웃기죠. 그러면서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2년 만인 지난해 12월에 석방이 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군인 출신의 인사들이 선거 출마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보면 되고요. LCC 대통령의 정적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현직 군인들의 선거 출마 제한이 결국은 LCC 대통령의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지난해 4월 이집트에서는 대통령의 연임 제한을 완화하는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LCC 대통령이 자기 대선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2030년까지 집권할 길이 열렸습니다. 에이, 2030년이면은 얼마 안 되는데 그건 무슨 장기 독재요? 네. 자, 우리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경우에서 봤죠. 그 사이에 또 개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일단은 2030년까지는 확보를 해놨고요. 자, 원래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었는데 지난해 헌법 개정을 하면서 6년으로 늘렸어요.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좋은 건가요? 왜 이렇게 그 고달프고 힘들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한 2년 하니까 막 머리가 허해지고 막 그냥 얼굴이 바짝 마르시던데,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힘든데, 딴 나라 대통령은 놀러란가? 이렇게 막 서로 오래 하고 싶어서 난리치게? 에이, 저는 대통령이란 직업은 정말 누구라도 출마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꿀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직업이 대통령이잖아요. 자, 우리가 그걸 어디서 경험을 했죠? 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저는 노무현 대통령 딱 7개월 만에 그때 대통령 되고 나서 화면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늙으셔가지고. 그래서 저 자리가 저렇게 힘든 자리구나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 이명박근혜. 아니 피둥피둥 살찌면서 얼굴이 피더라고. 그래서 뭐지? 심지어 박근혜는 이제 하도 잠을 많이 자가지고 넙대대해지기까지 하더라고, 임기 중에.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빵빵해지면서 그래서 뭐지 내가 알기로는 저 자리가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닌데 왜 저렇게 그리고 쉬고 싶으면 본인 마음대로 쉬고 세상 쉬운 게 대통령이더라고. 그래서 수요일은 가급적 스케줄 잡지 마라 그랬다잖아. 그래서 저런 예배 보려고 그랬나? 나도 할 수 있다 생각을 했다가 우리 이니 대통령 보면서 그래 역시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원래 제대로 하면 저렇게 힘든 거구나. 근데 사실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건 직업 윤리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제대로 하고자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직장 생활 해보면 알잖아. 난 이 직장 생활이 정말 더럽고 안 입고 힘들어 죽겠는데 일 더럽게 못하는 애들은 스트레스도 안 받고 룰루랄라 아주 월급 루팡으로 잘 다녀요. 왜 이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게 내가 좀 그렇지? 느낌이? 왜? 응? 아니, 그냥, 분명히 나도 고용주의 일종인데, 이제 나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같은 거. 아닌데? 아니야? 네. 저는 뭐 그렇게 대놓고 직격탄을 날리는 스타일이지. 이렇게 치사하게 뭔가 음. 말에 뼈를 섞어가지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대놓고 너 싫어! 네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나 아니면 아예 외면하는 스타일입니다. 신선한 방송에서 이게 삿대를 들고 나와가지고, 삿대질을 하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개헌을 시작하려고 하는 독재자들의 경향은 뭐냐면, 와, 두 가지야. 음, 자,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어떤 그 위치가 불안할 때, 음, 정치, 아니 뭐, 그, 정적에 의해서 암살이 될 위험이 음, 있거나, 감옥에 가야 될 위험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버티는 경우하고, 네, 지금 있는 정권이 너무 안정적이고 자기가 모든 걸 다 빨아놓고, 이제 막 꿀빨 타임인데, 이게 내려놓기 싫어서 억지로 연장하는 케이스, 이 둘 중에 하나거든. 네, 그러니까 권력 강화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권력이 레임덕이 심하게 오거나 이랬을 경우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 권력 연장을 위한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권력 기반이 강화됐기 때문에 네. 내가 이제부터 꿀 한번 빨아보겠어 라고 생각하고 연장을 하려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네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도 예, 본인의 권력 공고화를 다 해놓은 다음에 제왕적 대통령제로 개헌을 해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장기 독재에 나서겠다. 음, 그러게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이집트도 지금 사실 마찬가지인 게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전에 그러니까 2011년에 아랍의 봄이라고 왜 아랍을 휩쓴 민주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집트가 고전까지 또 독재 정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때 이제 사람들이 투표로 처음으로 민선 대통령을 뽑았거든요. 그 민선 대통령을 뽑았는데 문제는 이 민선 대통령 모함마드 무르시를 이 사람이 군부 쿠데타로 쫓아내고 자기가 정권을 잔탈을 했습니다. 이 권력 잡은 애들이요 돈을 벌려고 할 때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경제 위기 내지는 경제 개발론을 끌어들여갖고 그렇죠. 외자를 끌어들입니다. 지금 이집트가 IMF 관리 하에서 맞아요. IMF 자금으로 이른바 사회 재건 운동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경제 재건 운동. 그래서 2016년부터 여러분 아시죠? IMF가 돈을 빌려줄 때는 절대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또는 이자만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1997년 외환위기 당시를 떠올려 보면은 IMF 측에서 국제통화기금 측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주로 이제 긴축 재정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의 경제 구조 자체를 바꾸기를 원하고 노동 조건이 결국은 악화되는 방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가장 음, 그 우리나라가 IMF 때 양보해서 심하게 당한 게 네, 일단 그 고용 안정에 대한 포기였죠. 임시직 근로자나 구조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 두 번째는 은행에 민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외국 맞아. 자본에게 금융 주권을 내주는 바람에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IMF와 외자의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나라 증시나 외환시장이 꾸준하게 피를 빨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IMF가 근데 이제 이집트가 그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단계로 넘어가면서 IMF의 빨대에 자기가 옆에서 곁다리로 빨대 하나를 더 꼽아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집트가 사실은 엄청난 그 긴축 조처들을 도입을 한 상황인데요. 공식 통계로도 이집트 국민들 3명 중에 1명은 하루에 1,6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집트가 지금 출산율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집트는 지금 반대예요. 출산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출산율, 그러니까 가임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의 수가 3.5명이에요. 3.5명? 그래서 6개월마다 인구가 100만 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오, 대단한 노동력의 그래서 향상인데? 예, 지난 2월 11일 1억 명째 국민이 되는 여자아이가 출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땅이 굉장히 넓지만 그 땅 중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은 몇 개가 안 돼요. 나일강 주변하고 그 왜 지중해 근처 있잖아요. 해안가.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가 사막화가 심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물 부족 있죠. 고질적인 경제난 있죠. 실업률 굉장히 높죠. 교통난 장난 아닙니다. 주택난 있죠. 인프라 자체적으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까지 계속해서 증가를 하다 보니까 그 빈곤율이 계속해서 넓어지는 겁니다.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13년에 사실은 무르시 대통령이 민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가 쿠데타로 축출당하고 나서 이 지금 LCC 대통령이 2014년부터 본인이 대통령을 하고 있잖아요. 이때부터 이 사람들 특징이 아까 매뉴얼이 있다니까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 정권을 찬탈한 그 정권들은 일단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뭘 하냐면은 정보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인, 인권운동가 등을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체포를 하고요. SNS를 감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국민에 대한 통제가 일상적으로 지금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7년 4월부터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위협, 여기서 말하는 이슬람 극단주의는 IS가 아니에요. 이들은 무슬림 형제단을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 무슬림 형제단 출신의 대통령이 무르시 대통령이었거든요. 그 첫 번째 민선 대통령. 그래서 그 대통령이 배출된 무슬림 형제단 전체를 이집트 지금 정권들이 굉장히 적대시하면서 카타르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가 단교를 할 때 이집트가 사우디에 딱 붙어가지고 카타르 같이 욕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니들도 무슬림 형제단이랑 친하잖아. 무슬림 형제단이랑 친한 것들 제일 싫어. 이러면서 사우디에 딱 붙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 중인 상태에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언론 통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그러니까 가장 대중적인 TV의 경우에 모든 TV 채널들은 일단 정부와 그 측근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 방송 채널이라든지 토론 프로그램, 토크쇼 등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떤 내용들만 나오냐? 다 정부를 찬양하고 종교적인 내용만 나오고 있는 거죠. 하루 종일. 그리고 이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국민들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끔 만드는 분위기가 이미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라는 게 지금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스파이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특히 그들이 무슬림 형제단이랑 결탁돼 있다. 이런 식의 이제 프로파간다를 계속 퍼뜨리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국민들이 내가 무슬림 형제단을 옹호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스파이로 몰리게끔 프레임이 짜지는 거죠. 그 이런 상황이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람 인권단체에 따르면 정치적 실종 사건이 매달 40여 건씩 발생하고 있고요. 국제인권단체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이집트에서 어린이를 포함해서 15,000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군사재판을 받았어요. 어린이가요? 네, 어린이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민간인을 군사재판을 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군인을 민간 재판이 하는 경우는 봤어도 네. 이첩받아가지고 민간인을 군인이 재판할 정도 된다 그러면 군 내부가 가진 권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단층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면서도 이들이 뭐가 두려운지는 모르겠으나 테러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정부 부처 건물들과 중앙은행 주변에 4m 높이의 콘크리트 벽을 쌓고 무장 군인들을 입구에 상시 배치했습니다. 당연히 모든 집회와 시위는 금지가 되고 있죠. 하여튼 이집트란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는 맞습니다. 원래 옛날부터 그랬어요. 유럽하고 통하는 통로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제 이집트 사람의 노동력들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이집트를 생산기지로 삼으려고 하는 유럽이나 외대 자본들이 굉장히 이집트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실제적으로 이제 아프리카 안에서는 아프리카 시장을 제패하기 위한 가장 모범적인 시장으로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잘 들어가죠. 한동안 중국 자본이 엄청나게 많이 이집트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그 무역 자유 도시 같은 데다가 수십조 원 이상을 투자했고 신도시를 조성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입장에서 IMF를 앞세워가지고 지금 있는 대통령한테 뭔가 새로운 제안을 한 게 아닌가. 지금 중국 자본에서 미국 자본 IMF 자본으로 그걸로 바꾸는. 갈아타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은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사실 미국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오지랖 넓게 끼어들면서 야 국부 독재 안 돼 이런 식으로 막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막 간섭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군부 독재 정권이어도 친미 정권이면 다 봐주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LCC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일련의 어떤 통치, 철권 통치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힘을 보태고 있다라는 거. 결국 중국이 아프리카 안에 지난 2, 30년 동안 뿌리 내린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 제3세계 외교를 통해 가지고 유럽이나 미국들이 그 최빈국이었던 아프리카를 거들떠도 안 볼 때 중국은 엄청나게 많은 유상 원조를 통해 가지고 아프리카 시장들을 거의 다 이렇게 다 먹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의 격차가 있긴 했지만 아프리카도 뭐 동남아시아 국가 이상은 될 수 있을 만큼 이게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강점이 있으니까 성장하는 속도가 빨랐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아프리카 안에서 빨대를 꽂으려고 하는 이 순간에 들어간 미국 자본은 트럼프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IMF도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상 IMF를 등에 업은 유태인 자본으로 봐야 돼요. 미국에서 철시했고 미국의 월가에서 철시한 자본들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아프리카와 이집트로 몰려들고 있다라는 얘기고 지금 중국이 이대로 이 상황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기존에 들여다놓은 게 있으니까. 그렇죠.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자본이 성공해서 중국 자본을 못 쫓아내면 중국 자본이 뒷조정한 또 다른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지금의 대통령이 실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기회가 아니라 위기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재 LCC 대통령한테는 요게 무조건 기회이지만 않다라는 걸로 앞으로 이집트의 정변을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니까 아까 제가 했던 말씀 있잖아요. 외국 세력의 스파이 운운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제 LCC 대통령한테 또 하나의 명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은 다 중국의 자본에 의해서 뭐 그렇지. 사주받은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 충분히 그거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지난해부터 이집트 내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긴 했거든요. 왜냐면은 계속 군부 권력이 강화되니까 이집트 입장에서는 군부 독재 정권이 너무 싫어가지고 아랍의 봄 때 봉기를 일으켰던 거고 첫 번째로 민선 대통령을 자기네가 뽑았는데 그렇게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아놔도 다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찬탈해버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정권을 찬탈한 그 군부가 또다시 권력 강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의 개헌을 해댄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집트 내에서도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 반발에 대해서 외국 세력과 결탁한 이런 식으로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은데? 홍콩에서도 그렇고요. 파키스탄이나 뭐 이런 그 중국하고 격경지대에 그러니까 중국과 친한 국가들 안에서 영향력이 미치는 국가들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시위 그 주동자가 늘 언제나 중국이다라는 오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흑인 폭동도
중국 애들이 돈을 줘갖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것만큼 전 세계에서 중국 자본이 연결돼 있는 부분에서 반정비 시위가 일어나면 꼭 그 뒷세력으로 중국이 그 의심을 받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민 의식이 워낙 뛰어나 촛불혁명 같은 걸 하고 자발적으로 누가 차비 안 주고 누가 굳이 부르지 않아도 SNS만 보고도 아니면 시대적 조류를 보고도 몇백만이 모일 수 있는 이런 그 민주적인 의식이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는 결과적으로 돈을 안 쓰면 누군가 주동하는 세력이 있으면 이 정도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적인 풍토, 민주주의의 풍토하고 이런 이집트라든지 저개발 국가에서 일어나는 반국가 시위나 이런 것들은 그 결이 다르다. 이걸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고 국민들이나 주민들은 전혀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중국을 위해서 이 시위를 하고 있는 건지, 미국 유태인 자본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있는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돕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간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저는 앞으로 1년 안에, 이집트 안에서 어떠한 정치적 정변, 있을 수 있다? 예,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해 봅니다. 지금 그게 가능하려면은 미국이 그 움직임을 포착 못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이집트를 무대로 정말 대놓고 꽝 하고 그렇죠. 부딪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포인트예요. 아프리카에서는 이집트가 제일 중요한 경제적 물류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 이집트의 패권을 놓고 중국이 공들여 온 거를 미국이 가로채려고 하는 시도를 그냥 멀쩡하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러기에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옆에 있는 리비아에서 내전이 지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도 리비아 내전 알고 있지만 먹잘 게 없으니까 관여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다시 글쎄요, 중국이 무모하게 이집트에서 군부 쿠데타를 시도한다? 그렇게 되면은 그 북아프리카 쪽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겠죠.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일강 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북아프리카 사실 제일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가 인구하고 물이죠. 이디오피아하고 이집트가 서로 쉽게 말하면 대리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세력이 유럽 세력이거든요. 유럽연합. 북아프리카 쪽이기 때문에 지중해하고 맞닿아 있어요. 북아프리카 쪽에서 특히나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면은 다시 난민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직격탄은 또 유럽 대륙으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상황에서 유럽연합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그걸 막기 위해서 유럽연합도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이제 가장 가까운 국가가 또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이기 때문에 여기가 또 그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의 뭐 인구 이동이나 이런 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대규모 시위가 있다 그러면 코로나의 어떤 발생이나 이런 것들이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이집트도 상당히 코로나에 의한 감염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이런 집단 행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반드시 그 뒤에 조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봐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집트 국민들 스스로 지금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이집트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린 상황에서 행동들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게 안 됐을 때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전혀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이집트라는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래서 다시 송작가 TV를 꼭 보셔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도 생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순간 국내적인 정치 이유,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이게 옳아서 행동을 했을 뿐인데 이게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까지도 큰 틀에서 판단을 내린 다음에 행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게 이집트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터넷도 지금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그 상황을 잘 모르고 행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을 것 같긴 합니다. 네. 하여튼 뭐, 남의 나라 경우 봐도 우리나라 경우를 봐도요, 네. 그 국민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참여도와 이해도가 그 국가의 운명과 성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음, 정치가 곧 생활이고 생활 속의 정치가 자신의 인생과 국가의 운명을 바꾼다는 맞아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지금 어느 당을 지지하고 그 당이 무조건 잘 돼야 되고 이 차원에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계속 유지돼 가기 위해서는 국제 관계 속에서의 대한민국을 볼 필요도 있고요. 지금 당장 나한테 잠깐의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걸 참고 견디는 지혜가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자꾸 지금 근시안적으로 국내에만 매몰돼서 저는 냄비 근성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극단적인 상황들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좀 많이 안타깝고 좀 속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네. 아무튼 중동의 어떤 그 평화는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중동에 살고 있는 음, 아랍권에 있는 주민들이 정치나 종교로서 현혹하는 무리들, 그리고 소수의 어떤 그 부추김으로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가 아닌 민주화라는 이름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음, 정변들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돼요. 맞아요. 지금 이게 민선 대통령을 뽑아놔도 그 민선 대통령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쿠데타가 해서 엎어버리잖아요. 엎어버려요. 그리고 그 쿠데타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군인을 정치에서 배제시켰잖아요. 음, 근데 그랬기 때문에 또다시 군부 독재, 군부 타도, 독재 타도 이러면서 또다시 새로운 정변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계속 질문에 혹시 레바논에서 폭발 사고 일어난 거 아냐고 하시는데,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베이루트라고 수도예요. 거기 항구의 창고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이제 보관돼 있던 2,750톤의 질산 암모늄, 뭐, 농업용 비료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무기 제조에도 사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폭발로 인한 사고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는 테러 예, 아닌가? 폭탄 공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6년간 그 질산 암모늄이 방치돼 있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레바논 그렇죠. 정부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테러나 외부 공격은 아닌 게 불꽃이 없었어요. 연기가 예. 피어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예. 하염이 없이 버섯구름이 바로 네. 이렇게 그 피어 올랐거든요. 폭발력이 엄청 컸던 걸로 봐서 규모는 큰 대신에 외부적인 영향을 미쳤던 폭발은 음, 아니고 아마 오랫동안 관리를 하던 과정 중에 뭐 보관 용구의 누출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음. 관리상의 소홀로 해서 터진 건데 중요한 건 그거죠. 왜 민간인이 가까이 사는 항구에 음, 도심의 항구에 그런 엄청난 위험 물질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었느냐. 음, 그리고 왜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뭐 중요 인사의 어떤 사망이라든지 음. 정변이 일어날 시기에 이게 또 공교롭게도 같이 터졌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음모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냥 관리 소홀의 그냥 서울, 인재로 봅니다. 네. 네. 지금 레바논 자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반정부 시위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음.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아마 그런 부분 관리가 지금 소홀해지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이제 짐작이 되고요.